내가 너 잡아먹니? 우리가 그래도 가족 아니야? 편한 가족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정도 사이는 아니지 않니? 이건 남보다도 못한 사이 아니야? 제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건 아니죠. 저도 제 사생활이 있으니까 업무용 번호 알려드린 거예요. 낮에는 받잖아요. 그 외의 시간에는 시댁에서도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도록 해야지. 반찬 가져다 달라, 애 봐달라. 부탁이란 부탁은 다 해놓고 불편한 전화는 안 받고 싶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셨고요. 연락은 받기 싫고 미리 연락 안 하고 오는 건 또 싫어? 왜 그렇게 사람이 이중적이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하실 말씀 있으면 윤석이 오빠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엄마 딸 사이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서운해하시지 않아도 되죠. 나도 너랑 엄마 딸 사이 될 생각 없어. 그런데 요즘 사람들 개인적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받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 너희 좋을 것만 취하면 다야? 그렇게 우리랑 남처럼 지내고 싶으면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심여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아들이 나이가 차면서 언젠간 결혼을 하겠거니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신 미래의 며느리와 손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바도 있었죠. 누구나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상상이 전부 실현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와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지낼 줄은 더욱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아들과도 남이 될 줄은 몰랐죠. 알았다면 심 씨도 선택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결혼시키며 집을 주지도 않았을 거고 결혼해서도 손주 봐주고 반찬에다 바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걸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그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냈을 때 과연 누가 더 손해일까 생각해 보자면 그게 결코 심 씨는 아니었죠. 10년 전 심 씨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형제들과 나눠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옆동에 25평짜리가 엄청 싸게 나왔더라고.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밑에 상가 지나다가 붙어 있는 거 봤지. 아침에 부동산 앞을 지나다가 바깥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를 보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목돈이 생겼으니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하기로 했는데 심 씨는 아파트를 한 채 샀으면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집을 사려고 그래? 부동산이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윤석이도 한 10년 안에 결혼하지 않겠어? 그때 주면 좋잖아. 윤석이 이름으로 사놓을까? 뭐하러 그래? 윤석이가 데려온 처자가 시부모 옆에서 살고 싶겠어? 팔아서 다른 데서 살라고 보태주던지 하면 되는데 뭐하러 벌써 그놈 이름으로 사? 만약 들어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당신 이름으로 사. 어차피 나중에 다 윤석이 거 될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어차피가 어딨어? 말 안 들으면 땡전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다 큰 아들이 말을 안 듣기는? 그리고 아들은 32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올해 지나기 전에 가을에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같이 올게요.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약속을 잡고 처음으로 소개시켜 준다니. 새로운 가족이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도 되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야?
가을이면 금방인데. 그래. 그쪽에선 뭐라 그래? 반반하면 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는 3천만 원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부모님도 3천만 원 보태주신다고 하세요. 6천만 원. 작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똑같이 보태서는 전세 갈 돈도 못 되었습니다. 아들도 모아둔 돈이라고 해도 당연히 집을 살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심씨는 고심했습니다. 일단 옆동 아파트는 부동산에 내놓을게. 아파트를 팔아서 신혼집을 마련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갑작스럽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기에 그 안에는 팔리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런데 예비 며느리를 소개받고 상견례도 하고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가 다 되었지만 여름이 지나도록 보러 온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아서요. 요즘은 다들 팔려고 하지 살려고를 안 하시니까요. 지금 전세 만기가 언제죠? 비워두면 좀 더 좋긴 하겠는데. 다음 달에 나간대요. 가을 전에 안 팔릴까요? 그건 저도 장담할 수가 없죠. 찾는 분 계시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결혼 날짜가 바짝 다가올 때까지도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으로 대출을 먼저 받아서 주면 어때? 아, 뭘 그렇게까지 해? 차라리 걔들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라고 그래. 어차피 직장이랑도 가깝잖아. 그렇게 하려고 할까? 그러지 않으면 전세라도 살아야지 뭐. 심씨가 아들에게 전화하자 아들은 무언가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 둘이 의논해봐. 네. 알겠어요. 결론은 아들과 며느리는 그 집에 들어와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 다녀와서 심신의 집에 들렀죠. 가까이 사니까 좋네. 먼 길 힘들게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이. 잘 계셨어요? 그래. 너희는 잘 다녀왔어? 네. 심씨는 아들 며느리가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이후로 두 번째였습니다. 가까이 살면 다른 고부 사이보다 자주 부딪힐 테니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우리 며느리 전화번호도 모르네. 아, 전화번호요. 그래, 알려줘. 저장하게. 심씨는 휴대폰을 들고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자코 바라보고 있자 며느리가 잠시간 침묵하더니 천천히 숫자를 말했습니다. 심씨는 며느리의 전화번호를 누른 뒤에 연락처에 저장했습니다. 여보, 당신 핸드폰도 줘봐. 뭐하게? 연락할 일이 뭐가 있다고? 아이고, 연락할 일 없어도 전화번호를 모르면 돼? 가족끼리 비상연락망으로라도 알고 있어야지. 괜히 전화해서 수다 떨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 심씨도 요즘 젊은이들이 어떤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며느리였으니 시부모님이 자주 연락하면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고 말이죠. 친하게 지내도 귀찮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간 뒤 심씨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뭐해? 여기 카카오톡에 며느리 이름이 안 뜨네. 그게 뭐야? 원래 이게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뜨거든. 휴대폰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남편은 그런 심씨가 이해가 안 가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생기지 않는 며느리의 이름에 심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윤서가 어제 지나 전화번호를 저장했잖아. 그런데요.
근데 왜 카카오톡에 안 뜨지? 아, 카톡이에요. 아들이 난감한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가 뭘 설정을 해야 하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진아가 그런 메신저를 안 해요. 그 말에 심씨가 깜짝 놀란 눈을 했습니다. 60세 넘은 자신도 하는데 아직 20대이던 젊은 며느리가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에 의아했습니다. 불편하다고 싫대요. 여기저기서 연락도 많이 오니까. 그래서 폴더 휴대폰 써요. 폴더? 그 왜 반으로 접는 거 있잖아요. 요새 거 말고. 옛날 거요. 그건 심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쓴 적이 있으니 말이죠. 며느리가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했지만 심씨는 그러니 하고 말았습니다. 김장김치 가져간다며? 어느 날 심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장김치를 달라던 말이 떠올라서 김치통에 조금 싸두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야근을 해서요. 이따가 지나보고 퇴근하면 들리라고 할게요. 심씨는 6시가 넘자 김치통을 꺼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전화해봐. 8시가 되자 남편이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심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길 기다렸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들려왔죠. 전화가 꺼져 있다는데? 배터리가 없나 보지.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야근한다더니 일을 하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9시가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깜빡하고 며느리에게 말을 못했다며 말이죠. 어쩐지 내가 진아한테 전화해봤더니 전화도 꺼져 있더라고. 아, 진아가 원래 퇴근하면 핸드폰을 꺼놔요. 왜? 그냥 직장에서 연락 오고 이러는 게 싫어서 그렇대요. 그렇다고 휴대폰을 꺼두는 며느리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시도 휴대폰을 떼어놓지 못하는 것 같던데 며느리는 예외인 듯 했습니다. 그냥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그렇죠 뭐. 그래, 그러면 너라도 연락 잘 받아야겠다. 알겠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곧 아이를 가졌고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언제 갈 수 있어? 장모님 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사돈 돌아가길 기다렸다가는 애 얼굴도 못 보겠다. 하지만 그 뒤로 심씨는 한두 번 더 아들네에 갔다가 말았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해준다는 사돈이 어찌나 불편해하던지 2번의 방문에서 모두 애기 얼굴만 조금 구경하다가 나와야 했습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사진으로만 봐야 했죠. 그런데 몇 달 지나자 심씨는 아이를 원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안사돈은 일을 해야 한다며 돌아갔고 며느리는 손자가 돌이 되었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 둘 다 바쁘고 아이는 어린이집 끝나고 저녁 시간 동안 심씨가 도맡아서 아이를 돌봐야 했죠. 어린이집에서 4시에 돌아왔는데 아들이나 며느리가 퇴근하는 7시까지는 심씨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선우 데리러 왔어요. 그래. 밥 먹였어. 먼저 일이 끝난 아들이 심씨네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애를 데리고 가지 않고 서서 심씨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차 잘 안 쓰시죠? 내 차. 잘 안 쓰긴 하는데 왜? 아, 진아, 차가 없잖아요. 출퇴근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한 대 사려다가 엄마 차가 생각이 나서요. 심씨는 운전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평일엔 집에 없기에 3년 전에 중고로 경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없으면 불편한데. 그랬으니 늦게나마 차를 살 생각을 했겠죠. 어차피 가끔 쓰시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가져다 쓰시면 되죠. 그래, 그럼 가져가.
심 씨가 서랍에서 차키를 꺼내서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잘 쓸게요. 아, 그리고요. 저희 반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반찬을? 진아가 애 키우고 일하고 하느라 요리를 할 시간도 없네요. 저도 그렇고요. 저녁은 매일 배달시켜 먹으니까 돈도 많이 들고 집밥도 먹고 싶고 그러네요. 아들 며느리 바쁜 것이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아 손자를 늦은 시간까지 데리고 있는 게 일주일에도 한두 번은 꼭 되었습니다. 아이고, 알았어. 해놓을 테니까 선우 데리고 갈 때 같이 가지고 가. 어차피 심 씨야 집에 있기 때문에 아들의 부탁이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찬하면서 조금 양을 늘리기만 하면 되니 말이죠. 아들은 손자와 함께 반찬을 챙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흘렀고 손자가 2돌쯤 되니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서 아들 며느리가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맡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둘 다 바쁠 때나 주말이면 심 씨가 돌보았습니다. 반찬 가지러 온다더니 왜 안 오는 거야? 저 오늘 야근해요. 진아는 집에 있을 거 아니야. 애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죠. 선우 데리고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르지? 바로 옆인데. 깜빡했나 보죠. 그러고도 아들 며느리는 이틀 뒤에 반찬을 가지러 왔습니다. 몇 번 이런 일이 있으니 심 씨는 불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안 먹을 거면 해달라고 하지 말지. 괜히 음식 아깝게. 그러면 차라리 엄마가 낮에 좀 가져다 주실래요? 가까워도 시간 내서 왔다 갔다 하기가 그러네요. 애 맡기러는 잘 오는데 반찬 가지러 오는 건 뭐가 그렇게 힘든지. 알았어. 가져다 줄게. 걸어서 5분 거리 오가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것인지. 차라리 아들의 말대로 가져다 주자 싶었습니다. 가져다가 냉장고에 넣어달라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심 씨의 착각이었죠.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모두 출근한 낮에 반찬을 만든 심 씨가 아들네 집 문 앞에 서서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이가 반찬 가져다 놓으라 그래서 왔는데 전화를 안 받잖니? 얘기 들었어? 네. 들었죠? 이거 바로 냉장고에 넣어야 해. 날이 더워서 쉬어. 아, 네. 거기 문 앞에 아이스박스 보이시죠?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며느리의 말에 심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하얀 박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이스팩 넣어놨거든요. 넣어두고 가시면 돼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요. 이만 끊어도 될까요? 그래. 심 씨는 전화를 끊고 심란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아이스 박스 뚜껑을 열고 반찬통을 넣어 놓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반찬 배달하는 배달기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경비실에 두라고 안 한 게 어디야? 친구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특이하긴 하네. 우리 며느리는 카카오톡도 안 한대. 정말 그것도 특이하다. 그러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우린 이렇게 사위랑 며느리랑 다 같이 대화도 해. 사진도 주고받고 하니까 좋던데. 심 씨도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기에 연락도 자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건 아닌 듯 했죠. 그리고 주말에 아들이 아이를 맡아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선우 왔어?
아들 며느리가 덜 바쁜지 요즘 통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려는 아들을 붙잡고 심씨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가족들끼리 다 같이 카카오톡으로 사진도 주고받고 하더라. 무슨 일 있으면 그걸로 상의하고. 그래요? 아들은 심드렁했습니다. 선우 엄마 스마트폰 좀 사줘. 싫다고 안 쓰는 거를 억지로 사줘요. 왜 그렇게 참견하려고 해요? 그냥 며느리한테는 신경 끄고 사세요. 아들이 심씨에게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들 말만 들으면 자신이 며느리를 대단히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며느리와 통화한 것도 한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신경을 끄라는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심씨도 기분이 상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심씨를 잠시 쳐다보더니 손줄을 놓고 나갔습니다. 무뚝뚝한 건 알고 있었어도 말을 왜 저렇게 하는지. 심씨는 아이를 챙기며 애써 안 좋은 기분을 달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주말에 급하게 차를 써야 할 일이 있던 심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해보았자 주말이라 꺼놓았을 게 뻔했으니 말이죠. 차요? 그래, 선우 엄마 오늘 어디 안 나가지? 나가긴 했는데 차 안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선우랑 둘이 집에 있어? 네, 차키 가지러 엄마가 잠깐 오세요. 오시는 김에 반찬도 좀 가져다 주시고요. 아들의 말에 심씨는 짐을 챙겨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어주고 거실을 둘러보는데 식탁 위에 웬 낡은 휴대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선우 엄마 핸드폰도 두고 나갔어? 아, 네. 어차피 꺼두니까. 대단하다. 불편해서 어떻게 밖에 돌아다녀? 그러게요. 심씨가 아들이 건네는 차키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단톡방에 사진 안 올라왔던데. 저번 주에 보냈다고? 없던데. 내가 좀 이따가 확인해 볼게. 그리고 중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심씨는 얼른 머릿속에 상황이 입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며느리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누구와 막 전화를 끄는 참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 무척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더니 휴대폰을 주머니에 쏙 넣었습니다. 핸드폰 샀니? 아, 네. 그러자 심씨가 식탁 위를 보았습니다. 적어도 네 거잖아. 이제 저건 안 써요. 그렇다면 아까 며느리가 오기 전에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가 이상했죠. 어차피 꺼두니까 휴대폰을 두고 나갔다더니 그리고 전화통화로 단톡방이니 저번 주니 했던 걸 떠올려 보면 진작에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았죠. 심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자 아들도 낭패라는 듯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사실은. 아들의 말을 듣고 심씨는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폴더 휴대폰은 직장에서만 사용하는 업무용 번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원래 쓰던 휴대폰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심씨와 남편에게는 전화번호를 업무용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시댁은 저 휴대폰으로 연락하고요. 시댁이라고 해봤자 심씨나 남편밖에 없는데 그러면 퇴근하거나 주말이면 직장 전화도 받지 않고 심씨의 전화도 받지 않기 위해 꺼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은 메신저로 대화도 주고받는 것 같은데 며느리에게 심씨는 연락받기 싫은 직장 동료나 마찬가지의 개념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100번 양보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 씨가 서운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마음에 걸리니 서로 배려해달라 말했거나 아들이 귀뜸만 해줬어도 심 씨는 눈치껏 연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신들과 거리를 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맹세코 심 씨가 며느리를 귀찮게 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기회도 주지 않았죠. 반찬도 달라기에 주었고, 애도 봐달라기에 봐주었고, 차도 달라기에 빌려주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싫은 것인지. 시집 불편해하는 며느리는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까지 선을 그어야 하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심 씨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심 씨는 애써 화를 삭혔습니다. 여기서 전화번호를 왜 나만 저걸 알려주느냐 따져보았자였습니다. 어쨌거나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둘 중에 하나를 알려준 건 맞았죠. 나는 가볼게. 심 씨는 차키를 들고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메시지에는 며느리의 다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심 쓰듯이 알려줬지만 그날 이후로 며느리에게 단 한 통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섭섭한 마음에 대한 표현이었지만 아들 며느리가 신경을 쓸지 안 쓸지는 몰랐죠. 저거 선우 엄마가 이제 차 안 쓴대. 선반 위에 돌아다니는 차키를 보고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심 씨는 차키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란한 마음의 차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만 쓰려고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2주 넘게 안 돌려주고 있었죠. 심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다고 며느리에게서 차를 뺏어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요즘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느라 며느리가 고생을 좀 한 듯 했습니다. 그럼 차키 다시 가져가. 네. 진아 지금 집에 있으니까 가지러 가라고 할게요. 집에 있다고? 회사 안 갔어? 선우가 아파서 연차 썼어요. 오후에 병원 간댔는데 차키 주시면 다행이죠. 많이 아파? 거의 나았어요. 그럼 어차피 엄마 지금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김에 주고 갈게. 그러실래요? 그럼 저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끊을게요. 아들과 전화를 끊고 심 씨가 차키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서는 사람이 없는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작은 렌즈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지만 밖에서 내부가 보일 리는 없었습니다. 어디 잠깐 나갔나 싶었습니다. 심 씨도 약속이 있어서 나온 참이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두고 이따 가지러 오라고 하자 싶어서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놓여있는 아이스박스 안에다가 차키를 넣어둘 생각이었죠. 허리를 숙여 박스 뚜껑을 열었는데 그때 띠리링 하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 씨는 안에서 나오던 며느리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너 집에 있었니? 아까 전에 초인종을 5번은 누른 듯 했습니다. 아, 어머니,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안에 있으면서도 대답을 안 한 듯 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초인종을 그렇게 누를 땐 인기척도 안 들려주더니 심 씨가 갔다 싶으니 나와본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너 잡아먹니?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대구르르 굴렸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족 아니야? 편한 가족은 아닐 수 있지만 이 정도 사이는 아니지 않니? 집에 없는 척하고 전화번호 안 알려주고. 이건 남보다도 못한 사이 아니야?
심 씨의 말을 들은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준 건 아니죠. 저도 제 사생활이 있으니까 업무용 번호 알려드린 거예요. 낮에는 받잖아요. 그 외의 시간에는 시댁에서도 전화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시간에 전화할 일이 없도록 해야지. 반찬 가져다 달라, 애 봐달라. 부탁이란 부탁은 다 해놓고 불편한 전화는 안 받고 싶다는 거야? 지금도 이렇게 말없이 찾아오셨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셨고요. 2번 다 윤석이가 오라 그래서 온 거야. 너한테 연락 안 한 건 네가 내 전화를 받기 꺼려 하니까 그런 거고. 넌 연락은 받기 싫고 미리 연락 안 하고 오는 건 또 싫어. 왜 그렇게 사람이 이중적이야?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하실 말씀 있으면 윤석이 오빠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며느리랑 시어머니가 엄마 딸 사이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서로 예의 있게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서운해 하시지 않아도 되죠. 나도 너랑 엄마 딸 사이 될 생각 없어. 그런데 요즘 사람들 개인적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 받는 것도 하지 말아야지. 너희 좋을 것만 취하면 다야? 그렇게 우리랑 남처럼 지내고 싶으면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심 씨는 차키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우도 절대 맡기지 마. 그리고 반찬도 너희가 알아서 해먹고. 차도 쓸 생각 말아라.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 회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회의보다 중요하지 않겠어? 그리고 선우가 지금 3살이지. 내년까지만 그 집에 살고 방 빼라. 네?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세한 건 선우 엄마한테 물어봐라. 내가 왜 이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개인적인 거 좋아하잖냐?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 더 늙어서 조금 아프기라도 하면 내다 버리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희 아빠가 참 현명하셨지. 네 이름으로 아파트 사자는 거 말려줘서 참 다행이야. 너희도 우리랑 가까이 사는 거 너무 싫은 모양인데 내년에 세입자 드릴 테니까 나가서 살아. 알겠지? 남한테는 돈도 한 푼 줄 필요 없잖냐? 남처럼 그렇게 살자. 전후 사정을 모르는 아들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심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느리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번호 1도 그렇고 반찬이며 손주며 모든 게 다 아들과 상의한 결과일 테니 말이죠. 뒤늦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남편도 심 씨의 말을 듣고 한참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 씨만큼이나 속이 상했겠죠. 남편은 당장에 아들네를 쫓아버리라고 했지만 그래도 손주가 어린이 1년은 넉넉히 기간을 주었습니다. 월세를 가든 전세를 가든 어린 아이 데리고 살아야 하니 당장 내쫓지는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동안 찾아와서 잘못을 빌었습니다. 저희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과 아니겠니? 이제 엄마 아빠도 너희 이해한다. 너희도 엄마 아빠 이해해라. 그러니까 각자 거리 지키면서 살자.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며느리는 휴직을 했습니다. 손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야근이 잦은 회사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1년 뒤 아들네 가족은 이사를 나갔습니다. 심 씨도 남편도 워낙 강경했고 아들도 지친 듯 보였습니다. 외동아들이라고 우리가 다 희생할 것도 없어. 옆동은 다시 부동산에 내놓고 팔아버리자고. 그걸로 노후 자금이나 하면 되겠네. 심 씨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부모를 남처럼 대하는 자식은 똑같이 대해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아쉬운 건 아들이지 심씨 부부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너흰 나이 들어서 아픈 데 없이 잘 살 줄 아니? 나이 들어서도 자식 도움 하나 필요 없이 살 것 같니? 그러면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건 부모로서 자식에게 준 거고요. 저는 그 돈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잡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의 노후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자식으로서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푸념 좀 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6세 유성아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외아들 이승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기가 막힌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었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 또한 어떤 때 써야 하는지 유 씨는 아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키우며 쓴 돈을 전부 모았으면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다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식들도 안 낳고 부부끼리만 사는가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키울 땐 행복했고 뭐든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았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아들이라면 유 씨도 후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도 나이가 들어 이제는 자식 돌봄이 필요한 때가 되니 부담스럽다는 아들. 노후 준비.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아들은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유 씨는 결혼할 당시에 양가 도움 하나 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시댁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도와줄 상황도 아니었고 친정도 여유로웠던 건 아니라 큰 지원을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외동아들이었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대가족을 이루는 게 꿈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야만 했습니다. 그냥 하나 낳아서 잘 기릅시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여럿 낳아도 전부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 낳아 잘 기르자는 분위기가 있었던 터라 주렁주렁 낳으면 무식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낳았어도 인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은 다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유 씨 부부는 뭘 하든 실패했죠. 함께 칼국수 집을 차렸다가 실패하기도 해봤고 작은 슈퍼마켓을 차렸다가 실패하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차려 제법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사는 잘 됐고 그 사이에 집도 사게 되었고 아들도 원하는 공부를 시켰습니다.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정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모으면 되겠어? 1년 정도만 바짝 모으면 되지 않을까? 시장에 새들어 있던 건어물 가게를 인수할 계획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얼추 그만한 돈이 모아졌을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회사는 때려치우려고. 남편도 유 씨만큼이나 의아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 사업을 하겠죠. 무슨 사업? 그러자 휴대폰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아들. 유 씨도 남편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말을 얹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월급을 주는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더욱더 염려가 됐습니다. 아직 모아둔 돈이 많지가 않아서요.
조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아둔 돈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거야?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하니까요. 자신은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꼭 성공할 수 있어요. 간절하게 말하는 아들. 하지만 유 씨 부부도 여유 자금은 거넘을 가게를 옮길 돈뿐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휴대폰 사업을 한다는 거야? 아, 그게 아는 후배가 그걸로 정말 큰 돈을 벌었거든요. 그 후배가 도와준대요. 남편은 아들의 대답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가게를 우리가 인수할 건데 그 돈 모으려고 엄마 아빠가 고생 많이 했다. 아들도 그건 모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알죠? 1, 2년 안에 회수해서 갚을게요. 꼭. 그러면서 이미 사직서를 냈다는 아들. 그 말에 남편도 한숨을 쉬며 수락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뒀다는 아들을 백수로 만들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아들은 회사에서 나와 휴대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빌려간 돈을 갚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수익이 날 때가 아니에요. 은근히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아직이었습니다. 어쩌겠어. 우리도 사업할 때 몇 번을 실패했잖아. 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겠지. 씁쓸하게 말하는 남편. 하지만 유 씨 부부와 아들은 다른 점이 있었죠. 유 씨는 직접 번 돈으로 실패한 것이고 아들은 부모의 돈으로 실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단호한 척해도 아들 일이라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유 씨도 마찬가지여서 빌려간 돈 갚으라고 독촉도 한 번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죽어라 고생해서 남편과 함께 돈을 다시 모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대로 가게는 인수할 수 있었지만 유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병으로 남편은 세상을 떴고 반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아들은 갑작스런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결혼할 친구가 있어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며 목돈을 쓴 터라 아들 결혼시킬 만한 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니 집 한 채는 해줬으면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았죠. 결혼할 거면 너도 모아둔 돈이 있는 거지? 그런데 30 넘은 아들의 입에서 황당한 말이 나왔습니다. 모아둔 돈은 많지는 않아요. 최근 들어 사업이 잘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아둔 돈은 없다는 아들. 아직은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서요. 한참 힘들다가 자리 잡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수입이 있으니 결혼한다고 했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앞날이 깜깜해 보였습니다. 저희는 지원해 줄 만큼 넉넉지가 않아서요. 상견례에서 예비 사돈이 말했습니다. 집을 양가해서 반씩 해주자는 말에 대뜸 돈이 없다며 고개를 젓는 예비 사돈. 돈 있으면서 안 도와주면 나쁜 부모지만 없는 걸 어쩌겠어요. 저희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일찍 결혼하겠다고 할 줄은 몰랐고요. 20대 후반인 예비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니면 작은 집을 구하거나 전세로 구해도 되고요. 유 씨는 가지고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반응이 웃겼습니다. 솔직히 우리 딸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반반 하자고 할 줄은 몰랐네요. 5살 차이가 나는 유 씨의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차라리 주신다는 그 돈을 저 주시고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세요. 황당한 말에 유 씨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사는데 돈까지 줘야 한다니. 그런 조건이면 차라리 유 씨네 집에 들어오라 그러는 게 나았죠. 하지만 어디에 살든 맘 편히 살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유 씨는 심란한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집 문제는 해결이 안 됐고 구체적인 계획은 자식들 통해서 정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전세를 얻으라고 할까? 아니면 유 씨의 집이나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문득 떠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고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웬일로 전화를 했어? 엄마 집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까 하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다음 달부터 모시고 가서 살겠다고 했잖아. 그랬는데 내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는 괜찮은지? 유 씨의 80대 노모가 근처에서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 땅과 집이 오래전에 유 씨의 남동생이 산 곳이었습니다. 대신 유 씨는 멀리 사는 남동생 대신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곳에서 유 씨의 어머니가 혼자 거주하다가 연로해진 탓에 곧 유 씨가 모시고 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더 좋아하시겠네. 아파트 싫다고 그러셨으니까. 사실상 남동생 집이나 마찬가지이니만큼 그곳에서 유 씨가 살려면 허락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나는 멀리 사니까 못 가잖아. 누나가 옆에서 좀 챙겨드려. 남동생과 통화를 마친 후에 유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너희 할머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엄마 집에서 너희가 들어와서 살아. 엄마가 보태주기로 한 돈으로 리모델링 하면 되잖아. 아들은 유 씨의 말을 듣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너무 좋죠. 유 씨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고 크기도 적당해서 아들 부부가 앞으로 아이 낳고 살아도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대릴사위로 들어가지도 않고 대출을 받지도 않고 25평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 씨는 늙은 어머니와 함께 살며 보살펴 드릴 수 있으니 오히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손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낳은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유 씨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7천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갑작스레 큰 돈을 빌려달라는 아들. 하던 사업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차라리 직장에 계속 다녔다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았을 텐데 유 씨는 아들에게 소갯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저희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갚으면 어머니는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어차피 아들에게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잘 갚기만 하면 아들 말처럼 유 씨가 신경 쓸 일이 없었죠. 그래서 유 씨는 보름 뒤 7천만 원을 아들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달 뒤 유 씨는 아들에게 좋지 않은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달부터 돈이 안 들어왔어. 다달이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아들이 지난달부터 입금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정이 있겠거니 했지만 이번 달에도 그러자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좀 힘드네요. 설마 했었는데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거 못 갚아주면 안 돼. 유 씨도 노후 자금 때문에 여전히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었지만 대출을 갚다 보면 노후 자금이 쌓일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아들은 죽는 소리를 하며 미뤘습니다. 너 이럴 거야. 결혼할 때 리모델링하고 남은 돈도 다 줬잖아. 사업이 그렇게 잘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애도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 씨가 잔소리를 하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도 노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늙은 엄마한테 대출까지 갚으라는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엄마도 여기저기 아파서 이제 일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대출금은 어떻게? 그리고 엄마 늙으면 네가 책임져 줄 거야? 사업만 잘 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유 씨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미 대출받은 걸 물을 수도 없고 누군가는 갚아야 할 텐데 하필 그게 유 씨의 명의라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 씨가 열심히 벌어 갚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사를 해서 돈은 벌었지만 나가는 돈이 많으니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이었습니다. 남들 다 취미 생활하며 놀러 다닐 나이에 유 씨는 쉬는 날 없이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유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유 씨가 남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애초에 어머니를 위한 집이었으니 남동생만 생각하자면 어떻게든 처분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뭘 어떻게 해? 거기서 계속 살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러면 월세를 줄게. 그 작은 집 벌새 놔봤자 얼마나 한다고. 누나가 싸게 살래? 묵혀둬도 더 이상은 오를 것 같지는 않으니 유 씨 보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라는 남동생. 하지만 내가 돈이 어딨어. 오래전 남동생은 저렴하게 샀다지만 지금 시세로 따지자면 꽤나 비쌀 것이었습니다. 내가 샀던 돈만 줘.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근처 집값이 2배 이상은 올랐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파격적인 제안이라도 수락할 돈이 없었습니다. 연금도 조금씩 나오지만 집만 가지고 살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장사도 꽤 잘 된다면서. 벌어다가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중얼거리는 남동생의 말에 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 씨가 거절을 하자 남동생은 선심을 썼습니다. 그럼 그냥 팔릴 때까지 누나가 살아. 돈은 안 받을게. 유 씨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살 집도 있고 아직까지 수입도 있으니 더 늙어서 길거리에 나앉을 일은 없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건강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유 씨는 그해 폐렴에 걸려 크게 앓았습니다. 유행성 폐렴에 걸려 입원했다가 퇴원해서도 한동안은 집 밖으로 못 나갔습니다. 면역이 크게 떨어져서 조금만 무리해도 몸져 누웠죠. 더 이상 가게를 휴업할 수 없어 결국 장사를 그만하고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벌 돈과 이래서 이를 건강을 따져보면 지금 처분하는 게 현명한 결정일 듯 했죠. 그런데 그런 유 씨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가게 제가 어머니 대신하면 어떨까요? 직장만 다녔을 며느리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건어물 가게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시면 되죠. 저라도 좀 더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 사업 때문에 골머리 앓았을 며느리가 딱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월급쟁이보다는 가게 수입이 나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가게도 며느리에게 맡겼는데 하늘이 도왔는지 그해부터는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는 가게도 예상 외로 잘 굴러갔고 말이죠.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래도 말년에 아들 며느리 잘 되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제는 됐다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는 한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또다시 유 씨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유 씨는 오래전부터 말썽이었던 무릎을 입원해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든다는 소리에
수술을 꼭 해야만 하나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지경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요?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주사로는 안 된대요? 이제는 주사 가지고는 안 된대. 아, 아들은 난감해했습니다.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동안 유 씨가 얼마나 무릎 때문에 고생했는지 알았던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인지 아들에게 수술비를 받는다는 게 꺼려졌습니다. 주기만 해봤지 받아본 적이 없으니 어색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아차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큰 돈이 나가게 되니 생각을 달리 하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말년에 자식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으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 아들 며느리가 가끔씩 들러 유 씨를 병원에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일하셨다면서 몇백도 안 가지고 계세요? 수술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며느리가 지나가는 투로 유 씨에게 말했는데 유 씨는 오래도록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민망해서 얼버무렸지만 억울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대로 평생 일했는데 돈 없는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무릎이 많이 회복이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출할 일이 있었는데 마침 거너물 가게와 가까운 곳이라 들르게 되었죠. 장사가 잘 된다면 며느리에게 한 달에 몇십이라도 월세를 받아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 도착한 유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사돈 오셨어요. 아, 여기 계셨네요. 가게에는 며느리는 없고 안사돈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우리 딸이 좀 부탁해서요. 앉아있는 폼이 한두 번 와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온대요? 우리 딸이요? 네, 오늘은 안 올 텐데 왜요? 아니에요. 오늘 며느리가 오지 않는다는 말에 유 씨가 이만 가보겠다며 뒤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안사돈이 불렀습니다. 사돈. 제가 안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어요. 유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았습니다. 무릎 수술 하셨다면서요? 아, 예. 그 돈을 우리 딸이 댔고요. 지불은 아들이 했지만 며느리가 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듯 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자 안사돈이 한숨을 푹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사돈이 70이 넘었잖아요. 벌써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우리 나이에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유 씨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없는 형편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나중에 애들한테 손 안 벌릴 정도는 돼요. 근데 어떻게 병원비가 없어서 애들한테 달라고 그래요? 한창 나이인데 늙은 부모 봉양하며 살게 하시려 하세요? 제 딸이 왜 그렇게 고생해야 하는데요? 사돈 그거는 다 사정이 있었어요. 아니, 사정이 어떻든 간에 이 서방 사업 잘 안 돼서 우리 딸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좀 살림 펴서 잘 살아보나 했는데 사돈이 돈 한 푼 없이 병원 들락날락하기 시작하시면 저 정말 골치 아파요. 유 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결혼할 때 한 푼도 못 보태준다더니 자신은 노후 대비가 되어 있다며 으스대는 게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현명했던 건 자신이 아니라 사돈인 듯 했습니다. 결국 말년에 자식 도움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사돈이었으니 말이죠.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 가게도 제 거예요. 이런 구멍가게 같은 게 얼마나 한다고요? 그리고 장사해서 돈 벌고 있는 건 제 딸이고요. 저한테서 돈 가져간 게 그 두 사람이에요. 저는 적어도 자식들 힘들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건강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들 며느리한테 의탁해서 살 생각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말을 하고 나와버렸지만 정말로 그럴 수 있을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말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유 씨는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크게 아팠던 것은 아니었고 단순 감기였지만 작은 병 키워서 크게 만들지 말자는 생각에 병원에 갔죠. 어디세요? 때마침 걸려온 아들의 전화. 병원에 왔어. 그러자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디가 또 편찮으세요? 그건 아니고 그냥 감기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니 집으로 갈게요. 유 씨는 전화를 끊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집으로 찾아올 만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나 싶었습니다. 유 씨가 병원에서 나와 집에 도착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길래 여기까지 왔어? 그게 저희 살고 있는 집이요. 그게 지금 어머니 명의잖아요. 이제 저한테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거는 네가 그때 세금 많이 낸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사돈의 성화에 잠깐 그런 의논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들이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 그대로 놔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관한 자잘한 세금들은 모두 유 씨가 냈고 대출도 받아서 아들 대신 유 씨가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명의를 달라는 아들이 이상했습니다. 돈 버는데 세금이 무서워서 증여를 못 받겠어요? 어차피 자식이 너 하나인데 지금 받아야 해? 이것도 아들이 유 씨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유 씨가 죽으면 자연히 아들에게 갈 집이기 때문에 그때 아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미리미리 정리해야죠. 어차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아파트. 이렇게 찾아와서 이전에 달라는데 거절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유 씨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자 선뜻 그러겠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죠. 고민하다 아들의 재촉에 어영부영 고개를 끄덕인 유 씨. 그런데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는 유 씨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애를 사돈에게 맡겨놨다며 저녁은 못 먹겠다고 아들 며느리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이 나가고 얼마 안 돼서 유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답답해서 바람 좀 쐴 겸 나갔다가 아직 가지 않고 옆 건물 골목 사이에 서 있는 아들 며느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담배를 피우며 앞에 며느리를 세워두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병원 다녀오셨다며. 앞으로 돈 나갈 일 천지야. 병원비며 생활비며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다. 당신이 모르면 누가 알아? 수술비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냈잖아. 그 얘긴 끝났잖아. 앞으로는 안 그러기로 했잖아. 앞으로 또 그런 일 있으면 어떻게 하게? 아, 나도 몰라. 그래서 일단 집부터 달라고 했잖아. 그건 결혼할 때 원래 해주시려고 했던 거고. 가게에서 나오는 돈도 있는데 병원비 몇 번 냈다고 이래? 지금까지 낸 것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를 말하는 거지. 어머니는 우리를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남들도 다 그 정도는 받고 결혼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 부양하며 살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집 받고 어머니랑 연이라도 끊으란 거야? 아니, 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어? 상황이 답답하니까 그렇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는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어머니 뒷바라지를 20년 넘게 더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인상을 쓴 채로 말없이 담배만 태웠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대화에 유 씨가 충격을 받은 건 내심 자식에게 바래왔기 때문인지도 몰랐습니다. 가진 걸 다 주었으니 아들이 잘 되면 자신의 노후도 생각해 주길 아주 조금이라도 마음속으로 바랬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똑같은 것이니 말이죠. 그제서야 유 씨는 후회가 됐습니다. 사돈이 똑똑했고 자신이 멍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잘 되면 유 씨도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도 부모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몰랐던 것이죠. 아들이 담배를 다 태웠는지 골목을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서 있는 유 씨를 발견했죠. 어머니, 왜 나와 계세요? 산책하려고. 아들과 며느리가 유 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너희 나이 안 들을 줄 아니? 유 씨도 아들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무섭다는 며느리의 말, 유 씨가 오래 사는 게 무섭다는 며느리의 말에 대답이 없던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들이 입을 열었고 유 씨는 총이라도 맞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준 건 부모로서 자식에게 준 거고요. 저는 그 돈으로 제가 열심히 일해서 자리 잡았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의 노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차가운 아들의 말에 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자식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푸념 좀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준비해놨던 내 노후는 돌려줘라.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쥐고 있는 것들이 다 너희 거니? 그게 누구 것인지 잊고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집도 가게도 내 거야. 그러면 다 돌려줘. 너희한테 죽을 때까지 절대 손 벌리지 않을 테니. 집은 명의만 안 바꿨지 이미 저 준 거였고요. 가게는 운영은 애엄마가 하잖아요. 그 가게 처분해도 얼마 안 나와요. 1푼이 나오든 2푼이 나오든 어쨌거나 모든 걸 원위치 해놓자. 그래놓고 노후 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보고 그것들 없이도 너희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되잖아.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죠. 저희가 여태 어머니한테 한 게 있는데요. 그런 말 말아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너희한테 못 해준 거 없으니까.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 껍데기까지 벗겨가려고 하니. 그냥 서로 해주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자.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왜 못해? 너 세금 무서워했잖아. 좋은 방법 알려주는 거야. 내 돈 내가 다 쓰고 죽으면 누구도 세금 안 낼 거 아니니? 가게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어라. 바로 처분할 거니까. 어머니, 그리고 집도 이번 주 내로 비워라. 그것도 처분할 거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될 줄 아세요? 내 집을 내가 왜 못 처분해? 너희가 안 나간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결국엔 쫓겨나게 될 거야. 이참에 너희 힘으로 다시 시작해봐라. 유 씨는 아들 며느리를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습니다. 이렇게 굳은 결심을 언제 해봤나 싶었죠. 유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람을 불러 가게에 있는 물건을 전부 빼고 매대도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열쇠를 바꾸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변호사를 찾아가 명도소송을 준비했죠. 역시나 일주일 뒤에도 아들은 그 집을 나오지 않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아들에게 소장이 송달된 이후로는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얼굴을 보았자 득될 것이 없을 듯해서 전화를 받지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유 씨의 집에 머물 법적인 권한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에게서 유 씨를 원망하는 장문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인연을 끊자 어쩌자. 첫 줄을 읽고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그 아파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의 일부로는 남동생에게서 현재 유 씨가 살고 있는 집을 싸게 매입했죠. 그러니 오히려 수중에 돈이 남아돌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모두 유 씨의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공짜로 누리고 있던 아들과 며느리는 이 돈의 소중함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잘 된다니 자신처럼 비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최소 몇 년은 결코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겠죠. 자신이 유 씨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유 씨는 아들에게 처음 답장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답장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는 다 됐다. 그러고는 아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참 전화했잖아요. 오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호텔에서 엄마 연락만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미아되고 싶으세요?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결국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끼리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잖냐? 지금 잘못은 엄마가 해놓고 우리를 탓해? 이래서 부모랑은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했나 봐.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행 내내 싸우고 엄마는 계속 숙소에만 있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짐짝 취급할 거면 뭐하러 같이 가자고 한 거야? 너희는 할 말 없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신호순 씨입니다. 그리고 43세 아들과 40세 딸에 관한 이야기이죠. 올해 70세가 된 신 씨는 아들, 딸, 그리고 사위,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갈 때는 5이었는데 올 때는 홀로 돌아오게 된 신 씨. 여행 내내 싸우는 것도 모자라 신 씨를 짐짝 취급하는 자식들에게 질려버렸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노인네를 끌고 온 것인지. 이게 무슨 칠순 여행이고 무슨 가족여행인지. 여행에서 탈이 나면 모든 것이 나이든 신씨 탓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늙지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씨는 자식들을 두고 말도 안 통하는 낯선 곳으로 홀로 나왔습니다. 그곳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든 프랑스든 휴대폰과 카드, 현금만 있으면 어디든 못 갈까 싶었습니다. 신씨는 나이든 엄마를 우습게 본 자식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엄마, 칠순에 잔치 안 하겠다고? 지훈이가 그러든? 어제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 알았지. 환갑도 안 했는데 칠순도 안 해? 요즘 누가 잔치를 해.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만 먹고 말던데. 그래? 근데 오빠는 무슨 여행 가자던데. 엄마가 칠순 잔치에 초대할 사람도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우리끼리 여행 가는 거 어떻냐고 그러더라고. 우리끼리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엄마랑 나랑 오빠지. 셋이서 여행을 가자고? 칠순 여행 이런 거 많이 가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오빠랑 나랑 반씩 내서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그러더라고. 여행이라는 소리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던 신씨가 해외여행이라는 소리에 솔깃했습니다. 남들 다 동남아 간다, 중국 간다 하는데 신씨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기 싫어 그런 것이 아니라 기회가 없어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아들, 딸과 셋이서만 여행 간 적도 한 번도 없으니 같이 간다면 칠순잔치보다도 훨씬 큰 추억이 될 듯 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나는 하와이 같은 데 가고 싶은데 오빠가 너무 멀지 않느냐고 그래. 돈도 많이 든다고. 해외여행 몇 번이나 간다고 이왕 가는 거 좋은 데로 좀 가지. 또 오빠가 죽는 소리 하니까 신씨야 어디가 얼마나 더 비싼지 모르니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둘은 그 뒤로도 여행지 선정 때문에 티격태격한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일본으로 가려고요. 그래? 지영이랑 상해 잘 안 거야? 네, 지영이도 그렇게 한대요. 엄마도 비행기 오래 타기 힘드실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 오래 있는 게 물론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번을 못 참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딸이 그렇게 정했다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본도 좋지. 사실 어딜 가나 한 번도 못 가본 곳이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즐거울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들의 뜻에 따라서 가깝고 비행기표도 싼 일본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상의를 한다더니 이야기가 잘 안 됐는지 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 글쎄 오빠가 새언니도 데리고 간다고 그러는 거야. 아들이 며느리도 데리고 가자고 했다는데 딸은 진저리를 쳤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가기로 했는데 새언니를 왜 데리고 와? 그리고 돈도 반씩하기로 했는데 오빠네 식구 한 사람 늘면 돈 계산을 어떻게 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맡기고 온다던데. 그러면 그러라고 해. 추가적으로 돈 들면 엄마가 낼 테니까. 엄마 칠순 여행 보내주는 건데 엄마가 왜 새언니 돈을 내? 그럴 거면 차라리 나도 김서방 데리고 갈게. 이번에는 사위도 데리고 가겠다는 딸. 셋이서 가자더니 며느리에다가 사위까지 가면 생각했던 여행과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위가 아들, 딸처럼 편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죠. 그래, 그렇게 해, 그럼. 그럼 나도 애아빠한테 일정 빼라고 해야지. 애들은 시댁에 맡기고. 어쩐지 셋이 간다고 했을 때보다 딸은 더 들떠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쩌다 보니 일본 여행을 다섯이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이것 좀 보세요. 여행을 가기 2주 전쯤 아들이 웬 메시지를 한 통 보내더니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뭔데? 서준이 엄마가 인터넷으로 찾았다던데요. 부모 자식이 여행 갈 때 부모님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거래요. 부모님 여행 10계명이라고. 그런 게 있어? 네, 한번 보세요. 신 씨는 전화를 끊고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여행 가서 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냐? 음식이 달다. 음식이 짜다. 겨우 이거 보러 왔냐? 조식이 이게 다냐? 돈 아깝다. 등등 신 씨는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왠지 부모들이 한 번씩 했을 법한 대사들이었습니다. 신 씨는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곱씹었습니다. 모처럼 가는 가족여행인데 멋없는 말을 해서 여행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도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좁아 죽겠네. 비행기가 다 이렇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너무 싼 비행기 아니야? 그럼 비즈니스라도 타야 돼. 타면 좋지. 얼마나 한다고. 매부 돈 잘 벌어서 좋겠네. 그러면 비행기 값은 너희가 내지 그랬어? 비행기는 아직 출발도 안 했는데 서로 퉁명스러운 대화를 주고받는 아들, 딸. 며느리나 사위도 불편한 눈치였고 가장 불편한 건 신씨였습니다. 그만들 해. 1시간이면 도착한다며? 엄마는 설렌다. 비행기와 함께 신씨의 기분도 둥실하고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는
1시간가량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저건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엄마는 몰라도 돼. 역에서 표지판을 보고 신 씨가 묻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정신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서운했죠. 그리고 기차에서 내려서 역 밖으로 나오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에 비까지 내리니 참 운치가 있었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도 딱 적당해서 웃음이 절로 나왔죠. 자식들이 어릴 땐 신씨가 데리고 다녔는데 이렇게 나이 들어 반대가 되니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 비 오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머리 망가지겠네. 며느리도 비가 내리는 상황이 싫은 눈치였습니다. 일단 숙소부터 찾으러 가자. 비 맞으면서 가자고? 그럼 어떻게? 우산도 없는데. 아들의 말에 사위가 우산을 사서 가자며 딸을 달랬습니다. 그러자 딸이 불만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우산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여행 날짜를 잡을 때 일기예보 정도는 확인했어야지. 여행 스케줄을 잡은 것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은 여동생의 말을 듣고는 인상을 썼습니다. 날짜는 아가씨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잖아요. 며느리마저 대화에 끼어들며 갑자기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아니었고 갑작스러운 비였는지 우산 없이 걸어 다니는 사람도 꽤 보였습니다. 이 정도는 좀 맞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숙소가 여기서 엄청 가까워요. 다 같이 아들을 따라서 비를 피해 반쯤 달리다시피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부끼리 짝지어서 달리는데 신씨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히 걸었죠. 조금 걸으니 한국의 전통시장처럼 지붕이 있는 골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금방 비를 피할 수 있는데 괜한 것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을 채 안 걸었을 때 신씨 일행은 겨우 호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로 예약한 거야? 사진 보여줬잖아. 사진으로 봤을 땐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후진대로 예약을 했어? 네가 꼭 위치가 좋아야 한다며. 그래도 그렇지. 또 돈 아깝다고 제일 싼 데로 한 거 아니야? 너 비행기 탈 때부터 말을 이상하게 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형님. 아니, 제가 듣기에도 좀 그런데요. 자꾸 돈돈거리는데 여행 일정 짜느라 애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돈도 반씩 똑같이 내면서 왜 돈 가지고 잘난 척을 하세요? 좀 잘 벌면 사람 무시해도 돼요? 호텔 입구에서 서서 점점 큰 소리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쳐다보았고 그 중에서는 한국인도 꽤 많았습니다. 또 왜 그러는 거야? 너희 정말 이럴래? 오후 비행기였지만 오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서 공항에 가고 기차까지 타고 이동하느라 종일 피로가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민해서 그런지 서로 날카롭게 반응했죠. 그런데 아직 짐도 풀기 전인데 싸우니 벌써부터 골치가 아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여행한 적이 없던 터라 예상도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일단 집 놓고 나와서 밥 먹자. 배고프잖아. 신씨가 아들, 딸을 달래서 호텔 안에 짐을 놓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들 출출했는지 밥을 먹으러 가는 길엔 다들 기분이 풀린 듯 했습니다. 고기 먹을까? 조금 더 일본 음식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일본 고기 먹으면 되지. 또다시 언쟁이 시작되려던 찰나에 신씨가 한 음식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긴 이것저것 파는 것 같은데 들어가서 다양하게 시켜서 먹으면 되지. 간판을 보니 고기도 팔고 회도 팔고 우동 같은 것도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도 한쪽은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나눠 먹자. 또 한쪽은 돈 아까우니까 각자 메뉴 하나씩만 시키자. 엄마가 살 테니까 먹고 싶은 거 많이 시켜서 먹자. 아들, 딸이 데리고 온 여행이었기 때문에
신 씨도 와서는 돈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도 마시니 언제 싸웠냐는 듯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위까지 전부 비슷한 나이대이기 때문에 공감대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돼? 신 씨가 묻자 딸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쇼핑만 하자. 여긴 거의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 우리 첫째가 축구화 사오라던데? 그런 게 유명한가 보지? 그런데 딸의 말에 아들은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루 종일 쇼핑을 해. 그리고 오늘이랑 돌아가는 날 빼면 이틀밖에 없어. 오빠는 그럼 쇼핑 안 할 거야? 우린 살 거 없어. 그 말에 또 돈이 어쨌네 저쨌네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신 씨가 얼른 말했습니다. 그럼 오전에는 쇼핑하고 오후에는 어디든 돌아다니자. 사사건건 두 자식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참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신 씨는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짐을 놓고 나올 때 딸과 사위가 묵을 방에다가 뒀었는데 딸이 따라 들어오는 신 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게? 그럼 어디서 자야 해? 여기는 사위가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오빠 방에서 자는 게 낫지? 차라리. 딸의 말에 옆방을 두드렸습니다. 아, 지영이네 방에서 자는 거 아니었어요? 사위 있어서 불편할 것 같다길래. 아들이 문을 열어줬고 신 씨가 들어가자 며느리도 그리 좋은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신 씨만 없으면 양쪽 다 둘이 오붓하게 있을 수 있으니 불청객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방은 하나 더 예약하지 그랬어. 여기가 1박에 30만 원이에요. 신 씨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이라 비싸긴 비싼가 보다 했죠. 내가 여기서 잘게. 신 씨가 널찍한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신 씨와 아들, 신 씨와 며느리, 어떤 조합도 편하지 않아 보였어. 차라리 혼자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옆방에서 지영이랑 엄마랑 한 침대에서 자면 됐잖아요. 그 말이 꼭 이 상황이 달갑지 않은 듯해서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조식을 먹을 때도 서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딸은 좀 더 자다가 밖에 나가서 사 먹길 바랐고 아들네는 기왕 온 거 호텔에서도 아침밥을 먹어보자 했습니다. 이미 조식 비용을 냈다는 아들의 말에 딸과 사위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동행했습니다. 이래서 남은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첫날 기차역 밖으로 나왔을 때 느꼈던 행복한 감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많이 걸어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지. 운동화 신고 왔어. 신 씨는 다리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에 치일 정도로 인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사이를 헤치고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가 각자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신 씨는 그 뒤에서 쟁걸음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걸어다니니 서로 싸우지 않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계속 쇼핑만 할 거야? 이럴 거면 한국에서 쇼핑을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아들은 신사나 궁, 동물원 같은 곳을 가고 싶어 했고 딸은 여유롭게 걸어다니며 쇼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일정이 짧아 서로 잘 조율해야 할 텐데 둘 다 대화만 하면 싸움처럼 되었습니다. 그럼 축구화만 사러 가자. 축구화를 판다는 곳도 걸어서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새 운동화를 신어서 물집이 잡힌 발이 비명을 질렀지만 여기에 신씨까지 징징댈 수 없어 꾹 참고 걸었습니다. 그래도 주변 구경하며 걸으면 외국에 왔구나 하는 생각에 재미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들어줘. 딸과 사위는 신나게 쇼핑을 했고 막상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도 이것저것 구경하고 사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신 씨는 아들, 딸이 맡기는 짐을 들고 있다가 힘들어서 자식들이 쇼핑을 마칠 때까지 짐을 지키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샀지? 이제 밥 먹고 동물원에 가는 거다. 아들의 말에 따른 애들도 아니고 무슨 동물원이냐며 궁시렁거렸지만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딸이 원하는 일정으로 다녔기에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인터넷 평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자. 이번에는 딸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식당은 신 씨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일본 음식보다는 서양 음식이 더 많은 곳이었습니다. 무슨 이런 데를 오냐? 평점이 좋아서 온 거야. 그게 다 평점 믿을 거 못 돼요. 현지 음식 먹어야 하는데 한 끼 날렸네요. 또 시작되는 다툼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맛있는데 뭘 그래. 맛보다는 분위기가 더 식사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얹힐 것 같은 기분에 물을 벌컥벌컥 마셨지만 결국 식당을 나올 때는 뱃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신 씨가 가슴을 주먹으로 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야. 급하게 먹었나 봐. 그럼 택시 타고 가죠. 걸으면 15분이면 가는데. 다리 아파 죽겠어. 쇼핑한 물건들을 숙소에 두고 다시 나오기로 했는데 짐이 많기도 하고 다들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신 씨도 속이 좋지 않아 이번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2대를 잡아서 탔는데 신 씨는 딸 사위와 함께 택시를 탔습니다. 숙소가 이 근처지? 한 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해. 왜? 속이 너무 안 좋네. 정말? 토할 것 같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신 씨를 보고 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대답할 틈도 없이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신 씨는 다급하게 손에 잡히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먹은 것들을 개원했습니다. 택시기사도 놀라서 뒤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택시에 토를 할 뻔했습니다. 사위가 급하게 택시를 세웠고 셋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 씨가 토를 한 봉투를 쥐고 허리를 굽힌 채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딸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그 소리에 신 씨가 힘없이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다 토를 하면 어떡해? 딸의 외침에 신 씨가 손에 들려있는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딸이 꼭 사야 한다던 축구화가 담겨있던 봉투였습니다. 이걸 어떡해? 그러게 속이 안 좋으면 진작 차를 세워야지. 딸은 더러운 봉투를 차마 손으로 잡지는 못하고 손을 움찔거렸습니다. 신신애가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오던 아들과 며느리도 택시에서 내려서 왔습니다. 왜 갑자기 내려?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신씨가 봉투 입구를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축구화에다가 아씨. 토하셨어요? 큰 소리로 묻는 며느리에 왠지 주변 사람들이 다 신씨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 먼저 숙소에 가 있어. 신씨는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화장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길에도 보이지 않고 상점 앞에도 화장실이 없다는 표시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돌아다니다 겨우 찾은 화장실에서 신씨는 뒤처리를 했습니다. 축구화를 휴지로도 닦고 물로도 닦았습니다. 본의 아니지만 새 신발에 몹쓸 짓을 해서 신씨도 상심을 했고 무엇보다도 자식들의 반응이 서러웠습니다. 아무도 신씨의 상태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었고 코를 막고 소리를 치고 주변 사람들 반응을 살피고 그리고 화장실을 찾는 동안 따라온 자식들은 아무도 없었죠. 코끝이 시큰해져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물에 젖은 축구화가 들려 있었습니다. 휴지로 물기를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그 자리로 돌아와 보니 아들, 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위의 물음에 대답하려고 하자 딸이 말했습니다. 그거 닦아온 거야? 비싼 거 아니야? 그래도 버리고 오지. 그걸 왜 닦아와? 냄새나서 어떻게 신으라고. 신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숙소에 가서 버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신발값을 주겠다고 했죠. 딸은 다시 축구화를 사오겠다며 사위와 함께 따로 택시를 타고 갔고 신 씨는 아들 며느리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 오면 우리는 신사에 갔다 올 건데요. 엄마는 숙소에서 좀 쉬세요. 신 씨는 오후 동안에는 내내 숙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시간 지나자 속도 괜찮아졌습니다. 애초에 불편하게 먹어서 얹힌 것이었으나 바로 개원했으니 소화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쯤 아들, 딸이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가죠. 신 씨도 따라 나섰습니다. 아까운 오후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저녁에라도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자마자 아들, 딸이 신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맥주 한 잔 더 마시고 갈 건데. 엄마는 숙소에서 자. 같이 있다가 갈게. 에이, 젊은 사람들끼리 오래 마실 건데. 엄마 힘들어. 맞아요. 어머니 다리도 아프실 거 아니에요. 오늘 오래 걸었잖아요. 내일도 걸어야 되는데 일정 소화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일 일정을 걱정하는데 신 씨에 대한 걱정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신 씨도 맥주도 마실 줄 알고 좀 더 즐기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저들끼리 있고 싶은 눈치라 혼자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 관광지에 갔다가 점심을 뭐 먹을까 의논 중이었습니다. 초밥 먹어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는 그런 거 안 먹을걸? 아니야, 다 괜찮아.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었지만 뭐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해산물을 잘 못 먹어서. 그럼 따로 먹자. 다 같이 여행 와서 따로 먹어. 우리도 하고 싶지 않은 쇼핑 따라다녔으니까 너희도 먹기 싫어도 좀 먹어봐. 엄마 위해서 온 여행이잖아. 신 씨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밥집에 가서도 불평의 향연이었습니다. 자리가 좁다. 비싸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 여행 10계명이라는 것을 지들은 안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오후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겠다는 아들. 그런데 엄마 때문에 택시를 타겠어? 딸의 말에 신 씨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걸어갈 수는 없는데. 맞아요. 저 발 아파요. 그러는 신 씨의 발은 온통 물집이었습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열심히 다녔는데 아들, 딸은 꼭 신 씨가 걸림돌이라도 된 것처럼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렇지 않아. 걸어가도 되고 택시도 괜찮아. 그러지 말고 오후엔 그렇게 재밌는 일정도 아니니까 숙소에 계세요. 또다시 숙소에 있으라는 아들. 그렇게 재밌는 일정도 아닌데 자기들은 뭐하러 간다는 것인지. 그리고 내일이면 비행기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나이 들어서 여행 오니 서럽긴 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리 아프다고 난리인 와중에 신 씨는 짐이 안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든 말든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나이든 짐짝인 듯 했습니다. 신 씨를 숙소에 두고 나머지 4명이서 밖을 나섰습니다. 신 씨도 숙소에 있다가 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꼭 아들네와 함께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식들 쫓아다니느라 바빠서 여유 있게 구경도 못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 사진도 찍고 모처럼 여유롭게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나이가 드니 이런 해외여행은 자식들이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못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다 사람 사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길에서 낯선 사람들과 말하지 않듯이 이곳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영어를 못해도 일본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었죠. 그렇게 신 씨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아쉽다. 신 씨도 아쉬웠습니다. 오늘 혼자서 여유롭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말이죠. 아무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일정이 느슨하긴 했죠. 그 말에 신 씨가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아, 어머니 탓이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 사실 여행 계획 짠 것 중에서 몇 개는 못했지. 그래도 어쩌겠어. 엄마 칠순 여행이니까 엄마가 우선이지. 대화가 참 이상했습니다. 신 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한 듯이 이야기하는 아들딸. 기가 막혔습니다. 뭐는 못 먹는다. 뭐는 하기 싫다. 뭐는 힘들다. 다리 아프다. 불평했던 건 누구들이었는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투닥거리는 자식들 말리느라 짐 빠진 것은 신 씨였습니다. 하지만 여행도 끝나가는 마당에 이러쿵 저러쿵 말해봤자 뭐하나 싶어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는 남다른 여행이겠지. 언제 또 이렇게 와보시겠어. 다리가 좀 아프긴 해도 앞으로 10년은 더 다닐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꼭 마지막 여행인 듯 단정 짓는 딸의 말에 기분이 또 언짢아졌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부모님 모시고 오는 여행. 천국 여행? 며느리의 말에 신 씨가 얼어붙었습니다. 천국 여행? 그건 죽는단 소리가 아닌가 싶었죠. 무슨 천국 여행이에요. 효도 여행이지. 아, 맞네요. 딸은 며느리의 말이 재밌다는 듯이 웃었고 다른 사람들도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신 씨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신 씨가 따라웃지 않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알죠? 아들이 신 씨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삐지지 말어. 그래도 우리 같은 자식들 없어. 엄마가 토해서 버린 축구화 값도 내가 안 받을게. 선심 쓰듯이 하는 딸의 말에 신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젊은 너희들끼리만 와라. 엄마 왜 그래? 나는 천국 여행이나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는 일어나서 숙소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모두들 쫓아와서 눈치를 봤습니다. 잘 거니까 너희들끼리 맥주를 마시든 말든 해. 아들, 딸은 미안하다면서 우물쭈물하더니 다 같이 나가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밤이니 이렇게 보내기 싫은 모양이었죠. 그리고 신 씨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한국에 가겠다는 메시지만 남기고 혼자 짐을 챙겨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걸어서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뭐가 뭔지는 몰라도 안내원이 있어서 손짓 발짓으로 공항에 간다고 하니까 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차 타는 데를 몰라서 헤매자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이 도와주기도 했죠. 그리고 기차에 타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일본어는 모르지만 간사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곳이니 잘못 듣지는 않은 듯했죠. 내려서는 또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니 공항이 나왔습니다. 영어 못해도 요즘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사를 찾아서 비행기표를 끊고 한국으로 홀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다행히 표가 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원래 그렇게 쉬운 건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몰라도 된다더니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 딸은 번갈아 가면서 전화했고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이 더 늦은 비행기를 타고 왔을 텐데 신 씨는 집에 도착해서도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러자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아들,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참 전화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비행기 탈 때까지 일정 전부 취소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까지 가서 미아되고 싶으세요? 비행기 시간 될 때까지 연락도 안 되고. 그래? 그런데 너희는 결국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희끼리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잖냐? 그러자 둘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잘못은 엄마가 해놓고 우리를 탓해? 이래서 부모랑은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 했나 봐. 엄마 모시고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 말렸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여행 가서 비가 내릴 수도 있고 태풍이 불 수도 있어. 힘들었던 것도 여행의 일부 아니니. 너희 말대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인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추억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너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엄마는 너희한테 침 안 대려고 노력했어. 어떻게 70 먹은 나랑 40 먹은 너희랑 같겠어? 그래도 좋게 끝낼 수 있는 여행이잖아요. 그건 나한테 못할 짓 같아서 온 거야. 또 너희는 내내 싸울 거고, 엄마를 짐짝 취급할 거고, 비행기 타면서 또 싸울 거고. 지겹다, 지겨워. 저희도 노력 많이 한 거예요. 사실 첫날부터 따로 다니고 싶었는데 엄마 때문에 참았어요. 고맙다, 데려가줘서. 그런데 너희도 나랑 한 마지막 여행 아니니? 잘 기억했다가 나 죽거들랑 후회하지 말고 추억하면서 살아. 그러고는 아들, 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좋은 부모 자식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여행으로 자식들의 모르던 인성을 깨달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는 함께 여행 갈 일이 없겠지만 자식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얻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이가 70이라도 충분히 혼자서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혼자나 마음 맞는 친구랑 같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울 것이었습니다. 말년에 자식에게 기댈 생각 말고 내 돈 주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이나 실컷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면 이번 여행에서도 깨달은 바가 아주 큰 셈이었습니다. 그러니 함께 여행한 것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언젠간 이것도 추억이 되어 곱씹으며 웃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죠.